우리 캐펙스의 절반을 차지할 거다. 우리는 그 정도로 이게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끌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팔릴 수도 있다.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시장이 최근에 약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약간 다시 올라가느냐 조정을 받느냐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반등하다 보니까 또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또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술주라든지 나스닥 그런 또 관심이 많은 주식들이 반등을 이어갔단 말이죠. 근데 또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들 한번 살펴보니까 여전히 1위 테슬라, 그 다음에 ETF를 제외하고는 뭐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애플, 알파벳 이런 주식들인데요. 지금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포지션이.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지, 이거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도 이제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지금 네. 서머 랠리를 보였다가 지금 약간 연준의 말과 그다음에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회복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시장도 정확하게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미국의 성장주, 테크주를 대변하는 성장주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지금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다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빅 스텝을 하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예상대로 됐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하고 빅 스텝 정도만 한다면 완전 대박이다 이러면서 쭉 갈 거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제 연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완전 탑을 찍고 내려오는 모양새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혼재된 이슈들이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던 미국 테크, 그 다음에 성장주가 랠리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JP 모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애플 전문 투자자로 조금 유명해진 분이 계세요. 이제 그 루프 벤처스에 계신 이제 매니저 분인데, 그분은 이제 애플은 지금부터 40%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아니겠지만 한 몇 년 동안 짧게는 한 3, 4년만 보더라도 40%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미국 테크주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오히려 조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장기적으로 쭉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파 하나, 그다음에 다른 측면에서는 아실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이익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가이던스를 아예 안 낸 기업들도 있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그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해가지고 낸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그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익 하향 조정을 많이 했는데 전망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강달러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환율이 계속 그런데, 그러면 사실 미국 성장주, 테크주를 대변되는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성장주들이 지금 저점을 찍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계속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파가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고인플레이션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생각할 때 7% 이상이면 정말 고인플레이션율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는 분들의 의견을 대변을 해드리자면, 지금 상황이 고인플레이션인 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연준이 그렇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연준의 위원분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우리 폴 볼커처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네네. 폴 볼커라는 전 연준 의장분이 굉장히 요즘 좀 많이 나오실 거예요. 맞아요. 네. 계속 소환되시더라고요. 네, 소환이 많이 되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1970년, 80년대 인플레이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데, 공급단에서 생긴 이슈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긴 오일 쇼크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저희도 이번에 똑같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원유 가격이 오르고 오일 쇼크처럼 이제 모든 원자재가 다 올랐는데, 근데 그때 사실 폴 볼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전 의장님이 금리 인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해결이 됐던 이유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금리 인상과 거기에다 더불어서 공급단의 문제들이 사실 좀 수월하게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장기전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1차 오일 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 그냥 석유 좀 금지할래. 수출 금지할래라고 했다가 그걸 한 기간으로 따지면은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럼 미안해 안 할게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2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 이란 혁명 때문에 일어났던 건데 이란 혁명도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거든요. 금방 일단락이 됐었고 그때 개발된 게 알래스카 원유. 그러니까 공급이 이게 다른 멕시코에서 원유 개발하고 막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뽑고 알래스카 개발하고 이래서 공급이 살짝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른 거죠. 공급단에서 엄청나게 극적인 반전이 빵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하기가 어렵다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 건데 폴 볼커처럼 한다면은 좀 어렵다. 라는 게 이제 이쪽 한 파의 의견. 네. 그 다음에 다른 파는 이미 반영되도록 반영됐다. 이제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면 그 테크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주식시장이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네.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성을 먼저 반영해가지고 반등을 하는 건데 가장 성장성이 높은 애들은 빅테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졌을 때 그래도 잘 견디는 애들이 얘네인데 얘네가 많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희가 팩트,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라던가 아니면 이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뭐 감론을박이 심한 상황이다. 맞아요. 그래서 더 갈 것이다라는 그런 한쪽의 의견도 있고 다른 한쪽의 의견이 있는데 또 하나 최근에 이제 6월까지죠 사실상 주가를 끌어내린 주범 중에 하나가 인플레 플러스 경기 침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맞아요. YOY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까 뭐 기술적으로 침체다. 맞아요, 근데 뭐 맞아요. 실업률은 괜찮기 때문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굉장히 많았는데 맞아요. 복잡해요. 아무튼 매크로 이슈요. 그래서 이게 네. 그 연준 의장도 말했던 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게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고용이 계속 좋은데 고용이 그쵸. 계속 늘어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늘어나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연준이 신경 쓰니까 딱 두 개거든요. 인플레이션율이랑 고용밖에 없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서 고용을 늘리고 그러니까 원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고용이 안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고용이 좋으면 인플레이션율이 좀 낮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가버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연준 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빵 할 거야 이런 거 말고 조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다던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동반적으로 커지면서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앞서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펀더멘털 이런 것들이 뭐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2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뭐 가이던스는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선별적으로 좀 기업을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이 표가 보이시겠죠? 이 표를 보시면은 미국 빅테크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해 있는지 하에 있는지 부합했는지 그다음에 기업들의 매출 그다음에 뭐 전년비 성장률을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 성장률 이런 거라기보다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해했냐 하회했냐 부합했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하회한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합한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상회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는 그래도 빅테크는 빅테크다. 라는 게 평가였어요. 그래도 얘네는 괜찮았다. 선방을 많이 했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애플부터 말씀드리면 애플은 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던 기업인데 사실 애플이 굉장히 우려가 많았던 게 원래 시즌적으로 봤을 때 2분기가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9월에 신제품 출시를 해요. 네. 바로 직전이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삽니다. 신제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렇죠. 이례적으로 올해 2분기에는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성장률을 아이폰 판매가 2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애플은 진짜 브랜드 가치가 있고 브랜드 파워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매크로적인 상황들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내고 다 산다. 네, 그랬고 그다음에 아이폰 매출이 제일 중요한 게 그 매출 중에서 여러 가지 매출 있잖아요. 뭐 웨어러블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아이폰 매출이 중요한 게 아이폰을 사면 iOS를 무조건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 iOS가 이제 애플의 진짜 소프트웨어 강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폰 매출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애플은 역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아이폰 매출이 잘 나오면은 약간 그 소프트웨어 매출 이게 후행적으로 잘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런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아이폰 매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iOS를 쓰면은 저절로 무조건 따라오는 앱들 있잖아요. 저희 아이폰 쓰면은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다 서비스 매출로 찍히기 때문에 그게 다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은 가이던스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아. 네,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고 발표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게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발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거고 만약에 진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으면 발표를 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진짜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우리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얘기를 먼저 시장에 하고 먼저 힌트를 주는 거죠. 네, 힌트를 주는 거죠. 왜냐면 너무 쇼크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천천히 쇼크로 다가오는 걸 기업들도 선호하기 때문에 진짜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약간 미국 기업들은 좀 예보 같은 걸 해줍니다.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요. CATL도 자기네들 실적이 진짜 안 좋을 것 같을 때 미리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 이번에 좀 안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그러게요. 많이들 그러는데.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랑 조금 다르게 마냥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얘네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람들이 많이 사면 거기에 윈도우를 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윈도우를 까는 거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부분을 발생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 너무 잘 팔렸잖아요. PC가. 그러니까 윈도우가 무조건 세트로 엄청나게 잘 팔린 거예요. 사실 윈도우 다 쓰잖아요. 윈도우 아닌 거 쓰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거 대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안 나왔다. 네, 거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매출도 있어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엑스박스 얘네 거잖아요. 근데 엑스박스도 막 잘 나오다가 지금도 역성장 하고 근데 게임은 그냥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 OEM도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광고 부문 매출도 별로 지지부진했던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별로지도 않은데 되게 이상하게 주가는 올랐어요, 그날. 왜냐면 가이던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지금이 우리는 좀 안 좋은 거고 굉장히 로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반은 애저였습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가 계속 우리는 돈을 벌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이제 컨빅션 콜 수준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주가는 올랐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뭐 부합 상승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게 실적 발표 하자마자 가이던스 때문에 오르거나 가이던스까지도 좋았는데 떨어지거나 이런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이제 부합을 했는데 사실 이 부합보다도 굉장히 그래도 구글은 진짜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번 실적 때. 왜냐면 이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스냅이라는 회사 아시죠? 알아요. 네. 그 스냅챗 하는 그 스냅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너무 무너지게 나온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쇼크가 시장 자체를 흔들 정도로. 그 기술주 다 빠졌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는데 근데 그러면 매출 중에 광고 매출이 제일 많은 구글도 엄청 안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얘네들이 막 기기를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검색 매출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유튜브 애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5%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애버타이징이나 구글 서치 같은 데에서 굉장히 오히려 21년도보다 잘 나왔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웃긴 게 여행 관련된 이제 검색하고 사람들이 예. 그다음에 뭐 자기네들이 사고 싶은 제품 같은 거 검색하고 이러면서 이제 검색 광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광고의 매출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빼고 이제 다 놀러 가면서 이제 검색을 하신 거죠. 근데 네. 클라우드 상당히 잘 나왔네. 네. 역시나 구글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라든가 전문가분들을 따르면 구글도 이제 클라우드가 계속 30, 40,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장률이. 전년비 대비 성장률이. 그러니까 얘네도 계속 이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도 구글은 구글일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실적을 비중을 보시면 광고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 광고가 살짝 흔들리면은 실적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게 안 나올 수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완전 이제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구글은 구글일 것이다 라는 게 약간 지금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5% 상승하기도 했고요. 실적 발표하자마자. 네네. 네.
그 다음에 아마존인데 아마존도 기대치 부합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얘는 얘랑 하기 좀 그런데 이 아마존은 네. 주가가 그날 10% 올랐어요. 오. 시간 외 애프터마켓에서. 네네. 애프터마켓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이제 변동성이 높게 나오기는 하는데 10% 올랐던 이유는 지난 분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분기 때 아마존이 진짜 10개 중에 제일 안 좋고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였는데 지금 비용 효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이 운송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얘네들이 작년에 사람을 너무 많이 뽑은 거예요. 네, 너무 한 2배 정도 더 뽑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라던가 아니면 운송의 효율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손을 봐서 비용이 많이 낮춰져서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얘네도 역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네요. AWS의 이건 성장률인데 매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도 그렇고 AWS도 이야. 그렇고 30에서 40% 정도 나옵니다. 오. 전년 대비 성장률이.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 콕 집어가지고 얘기했던 건 AWS가 2022년 우리 캐펙스의 절반을 차지할 거다. 우리는 그 정도로 이게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끌 것이라고 본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낸다.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아마존의 저점은 끝났다라고 이제 제목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인데 네. 테슬라는 사실 여러 가지 빅테크 중에 실적만 봤을 때 제일 잘 나온 건 테슬라였어요. 네, 실적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 순이익 자체가 전년비 98%가 늘어났죠. 이런 기업은 빅테크 중에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순이익이 이 정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 시가총액이 뭐 천조 뭐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그런 그렇죠. 기업이 액면 분할 그렇게- 있잖아요. 액면 분할 곧 25일 기준 네. 네, 됐을 거예요. 네. 와, 그런 기업이 어떻게 이제 100% 정도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숫자에 놀랐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순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초에 막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전기차 가격 다 인상했잖아요. 근데 그 인상됐다고 사람들이 안 산 게 아니라 인상된 건 된 거고 나는 살게. 그래가지고 인상분이 이제 순이익 개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이 잘 풀리면은 순이익 개선이 되고 안 풀리면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데 이제 판매 대수는 이제 잘 팔리고 판매 대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격 인상 효과도 봤으니까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펌핑이 된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순이익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봐야 될 건 판매 대수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이랑 그 다음에 판매 대수만 보시면 돼요. 단순하네요. 네, 간단하게. 네. 네. 저희가 막 이거 보고 여기 뭐 뭐라 그러죠? 그거? 밸런스 쉿? 인컴 시트에서 네. 이걸 보셔야 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판매 대수랑 이제 순이익 보시면 되는데 이제 6월달 사실 이게 테슬라 공장이 중국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올해 초에 중국 봉쇄했을 때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좋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월 대비해서 6월에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이유는 4, 5, 6월 중에서 4, 5월에 중국 봉쇄 때문에 안 좋았는데 6월에는 갑자기 빵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했을 때는 전년보다 낮긴 한데 솔직히 중국에 봉쇄 안 했으면 더 좋게 나왔을 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 지금 상반기에 56만 대를 팔았는데 2분기 기준으로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능력은 190만 대 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분기 대비해서 85만 대가 생산 능력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차를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올해 15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도 가이던스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 판매 대수를 50% 늘릴 거예요. 성장했을 거예요. 2022년 끝나면 보세요. 그럴 거예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근데 그 가이던스를 지난 분기에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 분기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팔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얘기하는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다라고 많이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낸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는 다들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네. 저희가 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죠. 네. 올 것이 왔네요. 네. 네, 올 것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메타는 광고 수요가 우선 감소를 했고, 이게 그 페이스북은 보시면 이게 그냥 다 광고, 거의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구글은 좀 분산돼 있는데, 검색 엔진 있고, 모두 유튜브도 있고 이런데, 얘네는 진짜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릴즈, 요렇게까지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광고 매출이 좋지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막 이렇게 상승되고, 달러 강세되고 그러면 얘네들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가이던스도 말을 했는데 이 3분기 가이던스가 뭐 매출액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실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날 당일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4.6% 정도 빠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이 1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진짜 싸네요.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막 테크 기업들 PER 말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얘네가 기업 이름까지 바꿨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지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올 것이 오는데 제가 엔비디아는 표가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촬영 기준으로 제가 그래프를 못 그렸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다들 예상했던 것처럼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근데 어닝 쇼크가 나와서 시간 외에서 어닝 미리 8월 초에 그 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 외에서 4%밖에 안 떨어지긴 했어요. 그나마.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가이던스 역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게 왜냐면 얘네들이 게임 관련된 GPU를 만드는데 게임 이제 많이 안 하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했던 거고 그거에 대비해서 별로 안 좋았다. 그다음에 가상화폐 채굴하는 기기에 많이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얘네들이 중점적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예전 대비해서 못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3분기 혹은 4분기에 우리가 긍정적인 대답을 주기는 어렵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가 되면 제가 와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어도비인데 어도비가 굉장히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테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탑 10, 탑 12에 무조건 들어가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잘 안 바뀌어요. 얘는 그래서 스테디하고 계속 거기 있어요. 약간 이군 느낌인데. 그래서 어도비요? 어도비가 탑 테크 탑 10까지 들어가나요? 많이 궁금하시는데 네, 들어갑니다. 시가총액 상당히 크고요. 다들 아시는 그 어도비 맞아요. PDF, 포토샵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인데 얘네들은 실적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3, 4, 5월 한 다음 실적 발표하고 6, 7, 8월 한 다음 실적 발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다른데 우선 저희의 통상적인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은 44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비 14%를 기록을 했고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아무도 우리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왜냐하면 이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순 신규 매출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PDF라던가 포토샵이라던가 일러스트레이터 구독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구독 형태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독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 이걸 연간으로 연율화 시켰을 때 분기 단위로 순 매출이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를 따지는 게 순 신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던 거죠. 근데 솔직히 가이던스는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면은 숫자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솔직히 그럼 달러 빼면은 순신규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사실 예상치 상회라든지 부합이 훨씬 더 많았고 하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말씀하신 뭐 메타 정도,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공통적으로 잘 나온 게 있네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렇죠. 네, 맞아요. 이쪽은 상당히 클라우드가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기억하실 것 같은데 구글이 언제 클라우드 서비스 준비했을 것 같냐고. 맞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2008년이었다고. 그래서 막 이제 미국 테크 기업들의 뭐 준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빛을 보는 거죠. 자기네들 힘들 때, 매크로적으로 아무것도 안 풀리고 막 힘들 때 유일하게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빅테크 주식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우려한 것보다는 괜찮은 실적을 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 역시 딱히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약간 주도주는 계속해서 바뀌었다. 특히나 뭔가 큰 변곡점, 뭐
경제 침체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이벤트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변곡점이 발생하고 나서는 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빅테크 주식들이 예전만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있거든요. 일리 있는 말이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부분을 정말 매번 고민을 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코로나 터졌을 때 그 다음에도 팡이 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이 네네.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터졌을 때 될까? 계속 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굉장히 스스로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도주가 바뀐다는 거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올해 초가 아니라 봄쯤 정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빠른 시일 내에는 아닐 것이다. 라고, 예, 몇 년 동안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올해 봄에 뉴팡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뉴팡이요? 뉴팡. 그거 못 들어봤어요. 그게 팡이 이제 미국 테크 기업들을 대표하는데 비슷한 질문을 보시면 돼요. 팡이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엔비디아 막 다 대변하고 구글까지 다 대변을 하는데, 얘네 말고, 뉴팡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게 회자가 돼서 미국에서 뭔가 뉴스, 블룸버그, 뭐 인터뷰 이런 거에 다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글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빅테크를 제치고 올라오기는 어렵다였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선 넥스트팡 그 다음에 주도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 다음을 계속 얘기할까? 왜냐면 얘네들 2015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평균적으로 500% 상승을 했어요. 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다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이거보다 더 간다고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도 느끼는 거고 투자자분들도 느끼실 거고 월스트리트에 계신 분들도 계속 그 다음은 뭘까를 고민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뉴팡이 뭐였냐면 제가 여기 가져오지는 않은 뉴팡이 그 natural resources 그 다음에 잠깐만 F부터 시작할게요. fuel. 네. 연료. 네. fuel 연료. 결국에 원유라고 보시면 되고, 네, 원유, 네네. fuel 연료. 그다음에 A가 뭐였냐면 agriculture. 네. 농수산물. 농산물이었고 그다음에 N이 natural resources. 원자재. 네. 그다음에 G가 골드였어요. 근데 골드는 금은 금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언제나 안전자산의 위치를 그렇죠. 공고하게 유지할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나? 라고 의문을 품어봤을 때 아니다라는 결론을 저 스스로 내렸는데 팡을 이길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던져보고 제가 이제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역사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를 맞아요. 보기 위해서 네. 역사를 봐야 되는데 주도주는 아시는 것처럼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 1995년부터 제가 2020년까지 쫙 그려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5년에는 엑손 모빌, GE, 막 AT&T 이런 애들이 완전 잘 나갔어요. 네. 엑손 모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네. 그 이제 에너지주가 잘 될 것이다. 원유 올라가고 막 원자재 막 생산하고 이러면은 에너지주가 갈 것이다. 에너지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뉴팡의 이야기였어요. 그때가 한 4월 정도? 4, 5월쯤에. 근데 제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엑손 모빌은 상당히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2000년, 2005년까지 한 20년 정도를 엑손 모빌이 거의 재패를 했었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뚫고 올라온 게 1999년도에 IT 버블 났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랑 시스코 시스템즈가 갑자기 빵 떴죠. 근데 버블 꺼지고 다시 엑손 모빌이 1등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05년부터 6년 동안 또 2010년 막 이럴 때까지 엑손 모빌의 시대가 펼쳐졌죠. 그 다음에 2012년 애플의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어요. 2012년부터 애플의 시가총액 1등이었어요. 10년 전부터. 네. 그 다음에 차지했고 지금은 엑손 모빌의 시가총액 순위가 점점 낮아져서 20위에 있어서 이름이 사라졌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12위로 올라왔어요. 12위는 지금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3월부터 에너지주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에너지주의 주가가 많이 좋기는 했습니다만 테크 기업들이 이겼나요? 이겼다는 게 시가총액 네네. 아직 그건 이기진데 아니죠. 네. 이기지 못했고 회복성이라던가 상승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편안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는 미래의 모든 트렌드가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뭐 IoT, 전기차, 뭐 메타버스, 클라우드, AI,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다. 디지털화에 있어가지고는 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중에 제일 잘하는 애들은 미국 기업들, 테크 기업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네. 이미 너무나도 많은 부를 축적을 해왔고 너무 옛날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누군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이미 돼버렸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어서도 작은 기업들 대비해서 큰 기업들이 더 높게 성장률을 가져가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의 주도주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기에는 지금 앞으로의 미래와 여태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면 주식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을 반영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선제적으로 그래서 6개월 먼저 움직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미래를 보고 다시 그거를 현재 가치로 치환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성장성에 있어가지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기업들은 테크 기업들인 거고 그럼 그게 주가에 나타날 거고 그게 시가총액이 되는 거고 주도주가 바뀌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그 개별주 내에서는 순위가 바뀔 수는 있을지언정.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째 미래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거 네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 막말로 엑소모빌이 그걸 하냐? 그건 아니니까 그죠. 그쵸. 일부분에선 도입할 수 있지만은 네네. 원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빅테크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간의 순위 변동은 있을지언정 이 트렌드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빅테크 기업이 뭐 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시죠? 안 하는 네.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그 안에서 이제 시기마다 되게 각광받는 산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차가 엄청나게 각광받는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순위가 더 올라가고 뭐 이렇게 순위는 바뀔 수 있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